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이 저녁 식사 자리에 어색한 침묵의 매 순간을 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식탁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눈으로 모두를 살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정성껏 만든 서너 가지의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외아들 다나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가물치 신맛 수프, 며느리 핌이 항상 곁들여 먹던 푹신한 차옴 오믈렛, 그리고 8살배기 어린 손녀 부하를 위한 마늘 돼지고기 튀김까지. 모든 것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아무도 그것에 손대고 싶지 않은 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핌은 휴대전화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빠르게 화면을 넘기고 있었고 네모난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반사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무언가 불만스러운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밥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다나이는 아내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운 없는 사람처럼 천천히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접시에 고정된 채 아무와도 특히 자신의 어머니와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누가 봐도 지치고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 식탁에서 유일하게 생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생명체는 부하뿐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돼지고기 튀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린 소녀는 볼이 미어 터져라 씹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를 바라보는 커다랗고 동그란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식사 중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미소였습니다. 천천히 씹으렴, 그러다 목에 걸리겠다. 그녀는 손녀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부하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는 의자를 할머니 쪽으로 슬쩍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아마라 할머니의 옷자락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마치 기댈 곳을 찾는 애기새처럼. 손녀의 이 작은 행동은 지난 10년간 메말랐던 아마라 할머니의 마음에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아유타야의 강변에 있는 과수원 집을 버리고 방콕으로 와 아들 가족의 전임 보모이자 가정부로 지낸 10년 동안 말입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가장 예쁜 모양의 차옴 오믈렛 조각을 며느리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핌, 많이 먹으렴. 오늘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핌은 접시 안의 오믈렛을 흘끗 쳐다보고는 시선을 여전히 휴대전화에서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무런 감정이 없는 짧은 대답.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속으로 가볍게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저 직함상 어머니일 뿐 진정한 가족의 일원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다나이, 오늘 신맛 수프 맛은 어떠니? 너무 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나이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맛있어요.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서먹함은 며느리의 냉담함보다 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다나이는 그녀가 가진 전부였고 그녀가 오늘날까지 모든 것을 견뎌온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식탁에는 다시 침묵이 깔렸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가벼운 수저소리와 학교 이야기를 하며 할머니와 대화하려는 부하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어 마침내 몰아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나이가 가장 먼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있는 용기를 전부 끌어모으는 것처럼 심호흡을 하고는 아내인 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신호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다나이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식탁 위에 모두를 멈칫하게 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심지어 부하조차도 씹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아? 다나이는 딸을 흘긋 쳐다보고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하야, 밥 다 먹었으면 방에 올라가서 숙제하렴.
아빠는 할머니랑 할 얘기가 있단다. 어린 소녀는 아빠와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빠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부하는 아마라 할머니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따가 내려와서 같이 놀아요, 할머니. 아마라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손녀의 작은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녀 인생의 마지막 빗줄기가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만 남게 되자 다나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어색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핌이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마라 할머니는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끈적끈적한 침을 힘겹게 삼켰습니다. 무슨 얘긴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러니 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아마라 할머니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표정했지만 냉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두 사람 캐나다 이민 신청 절차를 마쳤어요. 비자도 통과됐고요. 올해 말에 떠날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마치 아마라 할머니의 머리 한가운데를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캐나다, 거긴 왜 가는데? 다나이가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어머니. 저희 미래를 위한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부하도 거기서 학교에 보낼 거고요. 교육이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아마라 할머니는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나는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심장을 발끝까지 떨어뜨린 것은 그녀가 막 물어보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고, 아들아? 다나이는 즉시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머니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저 노인을 모시고 가는 건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어머니.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그래서 핌이랑 제가 상의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머니가 양로원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양로원? 아마라 할머니는 마치 잠꼬대처럼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핌은 그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소리로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은 좋은 양로원이 아주 많아요. 편리하고 24시간 간호사가 돌봐주고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얘기도 나눌 수 있고요. 여기 계시는 것보다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거기서 어머니 걱정을 덜 수 있고요. 그런 비싼 요양비를 낼 돈이 어디서 나서 아마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나이는 마치 이 대답을 준비해둔 것처럼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유타야에 있는 집이요, 어머니. 어차피 아무도 돌아가서 돌볼 사람이 없으니 그 집은 팔아야 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집을 판 돈이면 좋은 수준의 양로원 비용으로 몇 년은 충분할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고 아무런 고생도 안 하셔도 돼요. 아들과 며느리의 모든 말은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아마라 할머니의 심장을 거듭해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타야의 집은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고 돌아가신 남편과의 신혼집이었으며 그녀 인생의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버릴 뿐만 아니라 그녀 인생의 마지막 뿌리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희생, 힘든 노동, 냉담함에 대한 인내, 이 모든 것이 양로원으로 가는 편도 티켓 한 장으로 가격이 매겨진 것이란 말인가. 그들은 그녀의 감정을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처리해야 할 마지막 짐이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고 아무런 고생도 안 하셔도 돼요. 참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녀가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핌은 마치 간단한 일을 설명하기 지쳤다는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여 팔을 식탁에 올리고 손을 깍지 낀 채 차분하지만 날카로움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 특히 부하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캐나다에 가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최대한 철저하게 계획해야 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마라 할머니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양로원 문제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죠.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저희랑 같이 거기에 가시면 아프실 땐 누가 돌봐드리겠어요? 그곳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우리나라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사고라도 나면 일해야 하는 저희는 어떡하죠? 핌의 모든 말은 마치 잘 계산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지만 그 이성 속에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양로원에는 항상 돌봐주는 직원이 있고 할 수 있는 활동도 있고 말동무도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처럼 혼자 집을 지키며 외롭게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유타야 집문제윤, 그걸 파는 것도 어머니의 편안함을 위한 거예요. 그 돈으로 어머니는 가능한 한 최고의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패끼치지 않고요. 내내 조용히 있던 다나이는 아내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핀 말이 다 맞아요. 저희가 모든 걸 하는 건 다 어머니를 걱정해서예요. 지금 아들이 말하는 걱정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공허하고 텅 비게 들렸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하소연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떤 외침보다 더 큰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이지 않는 족소에 발이 묶인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따라와서 그녀의 기분이 어떤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계단 옆에 숨겨진 그 방에는 낡은 침대, 삐걱거리는 옷장, 그리고 옆집 담벼락이 보이는 작은 창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에 고통스러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온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낡은 가구 조각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필요할 때는 유용하고 집주인이 이사갈 때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되는, 지난 10년간의 기억이 둑이 터진 듯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어린 부하를 안고 집안을 빙빙 돌며 울음을 그치게 했던 모습,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도록 손녀의 몸을 닦아주던 모습, 잠도 못 자고 앉아서 손녀의 발표회 의상을 꿰매주던 모습, 목이 쉴 때까지 자장가를 반복해서 불러주던 모습. 그녀가 한 모든 것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냉혈한 퇴거 통보뿐이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콧물과 눈물을 닦아주고 손녀의 작은 손을 꽉 잡아주었던 이 두 손. 이제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 그녀는 그들의 중요한 여행 전에 깔끔하게 처리되어야 할 재정 방정식에 불과했습니다.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그녀는 멍하니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해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을 꺼내 부드럽게 쓰다듬고 몇 년 전 부하가 그려준 그림을 들어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큰 나무 아래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부하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첫 눈물방울이 그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접어넣으려는 순간 낡은 수첩에 잘 접혀 끼워져 있는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저녁에 손녀가 방으로 쫓겨 올라가기 전에 그녀의 손에 몰래 쥐어준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연필로 쓴 짧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어린 손녀의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도망가세요. 부하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단 한 문장의 짧은 글귀였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인내의 벽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길을 잃었다가 마침내 빛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인하고 냉정한 세상에도 그녀의 가치를 알아주는 작은 심장이 하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어떤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사랑해주는 심장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울음이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양 그 종이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슬픔으로 흘러나왔던 눈물은 이제 단호한 결의의 눈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치고 순종적이었던 늙은 여인의 눈빛은 이제껏 누구도 본 적 없는 결단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첫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아마라 할머니는 방의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생각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평온했습니다. 흐느낌은 이미 말라버렸고 마주해야 할 현실과 내려야 할 결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던 손은 이제 단단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난 10년 동안 이 집에서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 법을 잘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방에 불을 켜지 않고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낡은 캔버스 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지방으로 장사를 다닐 때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두세 벌, 야목연고, 야돔 흡입제, 그리고 남편의 연금으로 받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부하의 글씨가 적힌 작은 종이를 정성껏 접어 가방의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갈 유일한 부적이었습니다. 방을 나가기 전에 그녀는 낡은 수첩에서 종이를 한 장 찢어 먼지가 두껍게 쌓인 화장대 위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동정을 구하거나 원망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를 마지막으로 알리기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해줘서 고맙다. 나는 내 인생을 살러가겠다. 맺은 말도 수신인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접어 식탁 한가운데 어젯밤 그들이 그녀의 삶을 심판했던 바로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모두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 하늘은 옅은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 집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첫 번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를 짧게 말했습니다. 남부 버스 터미널이요. 후아힌으로 향하는 승합차 안에서 아마라 할머니는 창가 자리를 골랐습니다. 방콕의 건물들이 천천히 지나가며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기억들이 번갈아가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댕기열에 걸린 다나이를 밤새도록 곁을 떠나지 않고 몸을 닦아주던 모습이 어젯밤 아들의 무심한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부하의 첫 미소가 그녀를 향했던 모습이 양로원이 더 편안할 것이라던 핌의 말과 겹쳐졌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다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며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울렸고 또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가방에 손을 넣어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마침내 전원을 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전화한 것이 진심 어린 걱정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당혹감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양심의 가책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쳐 나온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때 부하의 쪽지 이미지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도망가세요. 한 순수한 아이의 말이 인생에서 가장 길을 잃었을 때 그녀에게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승합차가 후아인군에 들어서자 아마라 할머니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람에 섞여오는 바다 내음,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의 모습은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승합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마라 할머니는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의 짠내음과 피부에 와닿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은 그녀에게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맑은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자유의 숨결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진정한 그녀의 삶, 새로운 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의 오랜 친구인 오라사 씨는 따뜻한 미소와 우렁찬 웃음소리를 가진 동갑내기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만난 사랑하는 친구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 진심 어린 포옹의 따스함에 아마라 할머니의 마음속 얼음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라, 어떻게 온 거야? 그리고 왜 미리 말도 안 했어? 오라사 씨는 친구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바다와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작고 아담한 단층 목조주택이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서프라이즈로 오고 싶었어.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오라사 씨는 친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은 늙어 보이는데 슬픈 눈빛은 여전하네. 그녀는 직설적이지만 걱정이 가득 담긴 말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지? 지금 다 얘기 안 해도 돼. 우선 좀 쉬어. 내 집이 네 집이라고 생각해, 아마라. 그 말에 아마라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조용히 듣고 있던 오라사 씨는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악마 같은 놈들,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녀는 친구 대신 화가 나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도망쳐 나오길 잘했어, 아마라. 계속 있었으면 속상해서 죽었을 거야. 아마라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난 어떡하면 좋지. 오라사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데 너한테 오래 신세지기도 미안하고. 오라사 씨는 크게 웃었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지만 네가 가만히 있기 싫다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녀는 집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카놈 크록 화덕을 가리켰습니다. 너 아직 기억나? 네 카놈 크록 만드는 솜씨가 아유타야에서 최고였던 거. 아마라 할머니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만들 줄은 알지만 10년 동안 안 해봤는데. 바로 그거야. 우리 카놈 크록 가게를 열자. 오라사 씨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저금이랑 내 저금을 합치면 작은 갑 한 대랑 재료비는 충분할 거야. 우리 둘이 같이 벌어서 먹고 살자. 가만히 앉아서 늙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보다 낫지. 그 생각은 아마라 할머니의 마음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다음 날 두 노부인은 해변가 코코넛 나무 아래 작은 갑 한 대를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간단하게 아마라 할머니의 카놈 크록이라고 지었습니다. 첫 며칠은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오라사 씨의 웃음소리와 아마라 할머니의 옅은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쌀가루를 빻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전통 방식으로 코코넛 밀크를 섞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과정은 잊고 지냈던 옛 자아를 다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방콕의 집에서는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다나이는 초조한 마음으로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침실에서 들려오는 핌의 목소리는 그를 잔인한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울하게 앉아있을 거예요? 빨리 가서 어머니 모셔와서 서류에 서명하게 해요. 부동산 중개인이 땅 문제로 매일 전화해서 재촉하잖아요. 더 늦어지면 가격 떨어질 텐데 어떡할 거예요? 핌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전에는 돌아오셔야 해요. 다나이는 그저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아힌으로 돌아와서 아마라 할머니의 작은 카놈 크록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카놈 크록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바깥쪽 반죽은 황금빛으로 바삭했지만 안은 부드럽고 촉촉했으며 가짜는 코코넛 밀크의 향과 적당한 단맛과 고소함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이 단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십 밭밖에 못 팔던 것이 수백 밭이 되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더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무감에서 나온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행복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마라 할머니가 뜨거운 화덕에서 정성껏 카놈크록을 꺼내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 관광객이 다가와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라 할머니가 만드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첫 입을 맛보자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고소하고 딱 좋아요. 이렇게 맛있는 카놈크록은 처음 먹어봐요. 아마라 할머니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으려 마라씨. 그 젊은 여성은 휴대전화를 꺼내 바나나잎 그릇에 담긴 카놈크록 사진을 찍고 아마라 할머니의 미소 띤 얼굴을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아마라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SNS에 올려도 될까요? 이렇게 맛있는 가게는 널리 알려야 해요. 아마라 할머니는 SNS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젊은 여성의 작은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국의 유명한 음식 리뷰 페이지에 아마라 할머니와 그녀의 카눔크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캡션과 함께 찾았다. 후아힌에서 가장 맛있는 카눔크록 가게. 아침 햇살보다 더 따뜻하게 미소 짓는 할머니의 솜씨. 해시태그 할머니 카눔크록. 해시태그 후아힌 맛집. 해시태그 꼭 먹어봐야 해. 그 게시물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빠르고 넓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게시물은 수천 번 공유되었고 사람들은 가게 주인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평범해 보이지만 이상하게 매력적인 카눔크록의 비주얼에 대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마라 할머니와 오라사 씨는 전에 본 적 없는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를 차리기도 전에 카놈크록을 사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차를 몰고 와서 맛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라 한 달 동안 팔아도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적은 없었는데? 오라사 씨가 흥분해서 외치며 친구의 준비를 서둘러 도왔습니다. 아마라 할머니 자신도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거의 쉴 틈도 없이 서둘러 카놈크록을 만들어야 했지만 그것은 행복으로 가득 찬 피로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또는 그녀의 과자를 먹는 손님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기술에 밝은 10대인 오라사 씨의 조카가 이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는 단순하지만 마음을 끄는 이름인 아마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라 할머니도 이런 일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일기장과 같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라사 씨의 조카는 카놈크록과 가게 분위기에 예쁜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후아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도시 생활을 벌인 늙은 여인 아마라 할머니의 짧은 뒷이야기를 함께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마라 할머니가 예전에 만들었던 신선한 새우를 넣은 깽리앙이나 남프링 롱르아 같은 전통 음식 레시피를 아마라 할머니가 추천하는 작은 팁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페이지가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음식 레시피를 알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댓글을 달고 격려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읽으니 집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나요. 일하느라 엄마를 뵈러 갈 시간이 없었는데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말에는 집에 가서 엄마를 안아드려야겠어요. 또 다른 중년 남성은 메시지함으로 글을 보냈습니다. 저는 몇 년째 혼자 사는 호라비입니다. 인생이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졌는데 이 나이에 용감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신 할머니 이야기를 읽고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라 할머니가 오라사 씨 조카의 눈을 통해 읽은 모든 메시지, 모든 격려는 그녀의 마음속 상처를 서서히 씻어주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단지 누군가를 섬기는 어머니나 할머니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유타야에서의 어린 시절 추억, 부모님의 가르침, 그리고 해변에서 일출을 보는 것과 같은 일상의 작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진솔하며 깊은 성찰로 가득 차 있어서 아마라 할머니의 이야기 페이지는 한 달도 안 되어 팔로워가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 따뜻한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의 명성은 한 유명 온라인 TV 방송국의 팀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방송국에는 사회에 영감을 주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삶의 힘이라는 특별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마라 할머니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젊은 팀원들이 다가와 공손하게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라 할머니. 저희는 삶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인터뷰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마라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과 같은 평범한 늙은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널리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오라사 씨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전에 없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습니다. 방콕에서는 다나이와 핌의 마음속 열기가 4월의 기온처럼 시시각각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는 거의 1시간에 한 번꼴로 울렸고 걸려오는 전화마다 그들의 실패를 강조하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나이 씨? 구매자 쪽에서는 계약금을 걸 준비가 다 됐다고요. 그런데 진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아직 안 왔어요. 이보다 늦어지면 이 가격은 보장 못합니다.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곧 공식 발표될 거라고요. 그 근처 땅값은 이보다 훨씬 더 뛸 수도 있어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재촉과 압박으로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핌은 다나이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채 짜증스럽게 직접 말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빨리 처리할게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세게 끊고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다나이? 아직도 당신 어머니를 못 찾았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늙은 여자 한 명이 얼마나 멀리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안에 당신 어머니를 끌고 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 3천만 밭은 날아갈 게 뻔해요. 다나이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내의 요구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핌. 아유타야에 있는 친척들한테 다 전화해봤지만 아무도 몰라. 친척이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실종신고를 해야지. 실종신고 핌이 제안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 핌 경찰에 신고해서 기자들이 알게 되면 어떡해. 우리 명예는 바닥에 떨어질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엄마를 집에서 내쫓은 불효자식으로 볼 거라고. 다나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핌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친구가 보낸 동영상 클립과 함께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거 봐, 다나이 씨 어머님 같아. 완전 유명해지셨네? 핌은 무심코 그 클립을 열었지만 이내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클립 속에는 한 노부인이 해변가에 앉아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핌이 전에 본 적 없는 행복과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아마라 할머니, 은퇴한 가정부에서 온라인 세상의 영감으로 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나이, 이리 와서 빨리 봐요. 핌이 목청껏 남편을 불렀습니다. 다나이는 서둘러 달려와 보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클립 속에서 그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놈 크록을 팔며 얻는 행복에 대해, 낯선 사람들로부터 받은 격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가 양로원에 가라고 말했던 그날 밤에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후아인 다나이는 클립에 나타난 가게 이름 간판을 보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후아인에 계셨구나. 핌은 재빨리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가요. 가서 그분을 끌고 와요. 하지만 다나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클립 속 어머니의 미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의 미소였고 그가 수십 년 동안 어머니에게서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돈 문제보다 더 복잡한 어떤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요, 핌. 나 혼자 갈게요. 말을 마친 그는 지갑과 자신의 차 열쇠를 들고 즉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핌은 분노에 차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후아인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다나이의 차는 해변가의 작은 카눔 크록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시동을 떴지만 차마 내리지 못하고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완전히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카눔 크록 가게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능숙하게 카눔 크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약간 맺혀 있었지만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밝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나이는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의 어머니란 말인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여인이 이제는 그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 생기 넘치고 빛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나이는 있는 용기를 다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하게 느껴졌던 바다 내음이 이제는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인파를 헤치고 카넌크록 가판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오를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손님에게 줄 과자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던 아마라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받으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눈앞에 서 있는 아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즉시 사라졌습니다.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건네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온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오라사 씨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따라 쳐다보다가 다나이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슬프게 했던 그를 불친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 기다리잖아, 아마라. 오라사 씨가 친구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손님에게 다시 집중하고 거스름돈을 건네준 뒤 다나이에게 차분하지만 서먹함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테이블에 가서 앉아 기다려. 이따 갈게. 다나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가 가리킨 가게 구석에 비어있는 나무 테이블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주하게 물건을 파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이 좀 줄어들자 아마라 할머니는 아들의 맞은편 의자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녀는 보통의 모자처럼 가까이 앉지 않고 마치 사업상 협상을 하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초췌해진 아들의 얼굴을 텅 빈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왔니? 그녀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차가웠습니다. 다나이는 살짝 움찔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죄송해요. 아마라 할머니는 목구멍으로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다나이? 그날 밤 엄마의 기분을 지울 수 있니? 네가 팔려고 했던 집을 다시 엄마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나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어머니. 그리고 땅 문제 서류에 서명 좀 해주세요. 마침내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깊은 실망의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온 거구나. 정말로 엄마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다나이가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걱정돼요. 하지만 땅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요. 누구의 미래인데? 다나이, 너와 핌의 미래? 아니면 네가 양로원으로 보내려던 엄마의 미래? 아마라 할머니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부하부하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다나이가 화제를 바꾸려 하며 손녀를 핑계로 댔습니다. 애가 매일 엄마 찾으면서 울어요. 애 보러 돌아가요, 제발요. 부하의 이름은 아마라 할머니의 마음속 벽을 잠시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감추기 위해 눈을 감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부하를 핑계대지 마라, 다나이.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뚜렷한 형태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다나이. 왜 그렇게 아유타야 집을 팔고 싶어 안달이 난 거니? 네가 엄마한테 말한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지, 다나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아마라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분노의 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엄마로 생각한다면 다나이, 그렇다면 모든 진실을 말해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다나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손수 키운 아들을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감정으로 바라보며 아들이라는 의식에 깊이 상처를 내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키워준 은혜의 값어치가 고작 엄마를 양로원으로 보내는 티켓 한 장뿐이었니? 다나이 아마라 할머니의 질문은 다나이의 심장 한가운데를 내리치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들어 흔들리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거대한 돌덩이처럼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고급스러운 흰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가게 앞에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비싼 드레스를 입은 핌이 신경질적이고 분노에 찬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곧장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다나이? 내가 100통도 넘게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요? 핌은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핌, 당신이 여긴 왜 왔어? 다나이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당신 일하러 데리러 왔죠. 이렇게 바닷가에서 뮤직비디오 주인공처럼 놀고 있으라고 온 게 아니고요. 그녀는 휙 돌아서서 가만히 앉아있는 아마라 할머니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언제까지 연극하실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저희 시간 충분히 낭비했어요. 아마라 할머니는 며느리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연극이 아니고 나에겐 돌아갈 집도 없다. 핌은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드라마 좀 그만 찍으세요, 어머니. 이렇게 도망와서 카놈 크록이나 팔면 불쌍한 여주인공처럼 보일 줄 아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돌아가서 서류에 서명이나 하세요. 그래야 일이 끝너죠. 서명 안 해. 아마라 할머니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핌의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물잔이 튕겨나갈 정도로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진실이요. 진실은 우리가 캐나다에 가서 정착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고 싶다고요. 어머니가 왜 걸림돌이 되려고 하세요? 단지 정착할 돈이 필요하다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데? 아마라 할머니가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탐욕과 분노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아마라 할머니가 시간을 끌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앞의 노부인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죠. 어머니, 바보인 척 그만하세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 땅이 예전처럼 몇백만 밭밖에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나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핌, 그만해. 말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핌은 팔을 세게 뿌리치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실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왜 말을 못해? 저분도 알게도 그 땅 말이야 곧 있으면 3천만 밭의 가치가 될 거라고. 고속철도가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빨리 팔아야 하는 거야. 이제 만족하세요 어머니. 아들과 손녀의 미래를 망치고 그깟 작은 통쾌함을 얻으니. 핌의 말이 끝나자 아마라 할머니의 온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주위 사람들의 소리,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핌의 목소리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3천만 밭, 3천만 밭. 그녀는 천천히 다나이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몸이 굳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기심이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냉혈한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곧 보물창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내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어머니를 속여 마지막 재산을 양로원 티켓 한 장과 맞바꾸게 하려 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그 막대한 돈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느꼈던 고통은 지금의 감정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주었던 사랑과 유대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말라버렸던 눈물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허함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따뜻했던 아마라 할머니의 눈은 이제 극지방의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낯선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 힘을 다해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나가! 둘 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핌은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변해버린 아마라 할머니의 눈빛과 마주치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나이는 그저 폭풍 속에서 날개가 부러진 아기 새처럼 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아마라 할머니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더 커졌고 듣는 이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나이가 핌의 팔을 끌고 떠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아내를 차로 끌고 갔습니다. 뒤에는 침묵과 다양한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아들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원래 앉아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라사시 씨가 깜짝 놀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를 부축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 후 아마라 할머니는 더 이상 운명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전에 없던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콕으로 돌아갔지만 순종적인 노부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라사시의 조카가 소개해준 젊은 변호사와 함께 온 토지 소유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나이와 핌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그 집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다나이와 핌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머니가 이미 회의실에서 말쑥한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차갑고 지극히 공식적이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잡담 없이 변호사가 대화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이 씨, 핌 씨. 저는 아마라 씨의 변호사입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프라나콘 시아 유타야 주에 있는 토지에 대한 아마라 씨의 결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핌은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아마라 할머니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나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라 씨는 해당 토지를 현재 시장 최고가, 즉 핌 씨께서 말씀하신 3천만 밭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말에 핌의 눈이 즉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시어머니가 포기하고 돈을 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핌의 미소를 즉시 사라지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매각으로 얻는 모든 금액은 아마라 씨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될 것입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읽었습니다.
첫째, 1,000만 밭은 오직 소녀 부하를 위한 교육기금으로 설립될 것이며 부하 양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은행이 기금을 관리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핌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변호사는 못 들은 척하며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1,000만 밭은 프라나콘 시아예타야 주와 뿌라쭈압 키리칸 주에 있는 자금이 부족한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될 것입니다. 셋째, 남은 모든 금액은 아마라 씨께서 후아힌 군에 노인을 위한 활동 및 레크레이션 센터를 건립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센터의 이름은 아마라 씨의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을 것입니다. 읽기를 마친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마치 관뚜껑에 못을 박는 듯한 마지막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는즉 다나이 씨와 핌 씨는 이 유산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핌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당신 아들의 재산이라고요. 당신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 줘버릴 권리는 없어요. 아마라 할머니는 며느리를 차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소유주로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내 속아온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가 있다. 핌은 여전히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다나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패배자처럼 앉아만 있을 거야? 뭐라도 좀 해봐. 이건 우리 미래라고. 남편이 반응이 없자 그녀의 분노는 행동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다나이를 때리고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이 무능해서야. 이 마마보이야. 엄마한테 빌부터 먹기나 하고 당신 같은 쓸모없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장면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둘러 보안 요원을 불러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은 아마라 할머니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마라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다나이에게 차분하지만 삶의 진리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명심하거라. 우리가 지은 업보는 하늘이나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모든 결정에서 비롯되는 것이야. 말을 마친 아마라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게 회의실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승리에 대한 통쾌함이나 기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법률 사무소를 걸어 나오며 다나이가 자신의 탐욕과 불효로 쌓아올린 삶의 폐허와 홀로 나주하며 남겨두었습니다. 바깥의 햇살이 그녀의 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진정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후아힌의 오후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며 익숙한 바다 내음을 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가판대에 불과했던 해변 한 구석은 이제 따뜻하고 활기찬 아담한 식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와 친구들의 식당은 더 이상 카논크록만 팔지 않았습니다.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를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전통 가정식 메뉴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가셈숙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있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의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을 딴 깨끗한 흰색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은 지역사회의 많은 노인들에게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태국 전통 춤교실, 요리교실, 토론회, 심지어 간단한 스마트폰 사용법 수업까지 다양한 활동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한숨소리보다 웃음소리가 더 큰 곳, 아무도 외롭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60대가 된 아마라 할머니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미소는 거의 항상 그녀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식당 주인이 아니라 센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중심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는 토요일이었습니다. 9살이 된 소녀 부아는 센터에서 새로 사귄 친구와 신나게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 주말 다나이는 직접 차를 몰고 부아를 후아인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딸과 어머니를 멀리서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차를 몰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 다나이와 핌은 이혼했습니다. 핌은 원래 계획대로 혼자 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다나이는 방콕 집을 팔지 않고 아유타야의 강변 과수원 집으로 돌아가 소박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채소를 심고 정원을 가꾸며 딸과의 관계를 서서히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라사 씨가 편지 한 통을 아마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다나이건에 매달 보내는구나 너. 아마라 할머니는 차분하게 편지를 뜯어 읽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말도 원망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유타야에서의 하루하루 삶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복적인 사과,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똑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분노나 증오의 감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운명에 대한 연민과 삶의 진리에 대한 이해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모든 것을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부하가 흥분한 얼굴로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것 보세요. 저 혼자 카놈크록 만들었어요. 어린 소녀의 손에는 모양이 좀 삐뚤삐뚤하긴 했지만 진심 어린 노력의 결과물인 카놈크록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애정이 담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손녀가 만든 카놈크록 한 조각을 집어 맛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나. 어린 소녀는 기뻐서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잘해서 할머니 가게 일 돕고 싶어요. 아마라 할머니는 손녀를 따뜻하게 껴안으며 석양의 황금빛으로 물든 눈앞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손녀의 웃음소리 속에서, 오랜 친구의 우정 속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그녀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혈연도 큰 집도 막대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곳,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라 할머니는 눈을 감고 주위를 둘러싼 평온한 행복을 가슴 가득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새로운 삶, 진정으로 자신의 것인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